모든 게 항상 밝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일을 이겨내려면 정말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죠. 이중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맥켄지 시릴라가 앞으로 최소 10년, 어쩌면 그 이상을 보내게 될 오하이오 여성교도소의 실제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전 수감자로부터 시릴라가 어겨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 규정부터 그녀가 교도소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모든 것에 대한 내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로앤크라임이 선보이는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모두가 자수성가한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지만 존 모건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존 모건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간 인생은 운이다 에서 말이죠. 모건의 창립자인 존 모건은 성공에 있어 운이 차지하는 역할과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운이 좋았던 거죠. 어린 시절 신문을 배달하던 때부터 미국 최대의 상해 전문 로펌을 세우기까지 모건은 모든 것을 바꾼 순간들을 공유합니다. 이 책은 인생, 운,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공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입니다. 이것은 진부한 조언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억만장자 회고록이 아닙니다. 이 책은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좋은 운과 나쁜 운을 더 큰 무언가로 바꾸는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인생은 운이다를 구매하세요. forthepeople.com/ 또는 forthepeople.com/lifeisluc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맥켄지 시릴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그 사고 다큐멘터리를 공개한 이후로 그녀가 헤드라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시릴라가 고의로 일으킨 치명적인 사고에 대한 관심과 주목을 다시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2022년 7월 당시 17세였던 그녀는 오하이오주 스트롱스빌에서 자신의 차를 벽돌 건물 옆면에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파손됐고 2명의 동승자였던 그녀의 남자친구 도미닉 루소 20세와 친구 다비온 플래너건 19세이 사망했습니다. 시릴라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정신을 잃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조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녀는 그 일을 모른다고 합니다. 현장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거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무전기 여기 2명이 필요합니다. 노스마운틴 와이파이에 연결됐습니다. 저는 다입니다, 여러분. 무전기 3명입니다. 여기 탑승자 3명이 있습니다. 라디오 프리오큐페이션. 의식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숨쉬는 사람도 없습니다. 숨쉬는 사람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저 창문을 깨세요. 세상에, 이봐. 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 있나요? 여기 안에 누가 있죠? 드라이버, 라디오. 운전자, 숨을 쉬고 의식이 없습니다. 저기 나. 알겠습니다. 무전기 모두 3곳에서 전진이 있습니까? 이리 와. 알았어. 내가 하이, 교회. 여기 안 돼, 얘들아. 그녀가 살아있으니 어떻게든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해. 시릴라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으며 단독 재판에서도 이를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도미닉과의 독성 관계에 대한 시간표, 그녀가 사고를 미리 계획한 정황, 그리고 현장 방문으로 뒷받침된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사고 며칠 전 문자 메시지와 소셜미디어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가속 페달과 차량에 대한 물리적 증거, 그리고 차량에 아무런 고장이 없었으며 그녀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하이오주 판사는 결국 그녀에게 살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자신이 내린 형벌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맥켄지, 평생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제 결정이 아닙니다. 그건 가석방위원회가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상당 부분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제가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길 바란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적절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맥켄지가 15년 후에 풀려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번째 혐의, 데이비언 플래너건 살인죄로 1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혐의, 도미닉 무소 살인죄로 1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두 형량은 동시에 복역하게 되고 이미 복역한 기간은 형량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시릴라는 오하이오주 메리스빌의 100년 역사를 가진 오하이오 여성 교정소로 이송됐고 이곳은 2,00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시릴라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와의 첫 번째 카메라 인터뷰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감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매일매일이 정말 힘들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요. 도미닉과 데이비오는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메리스빌에서 보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녀의 교도소 기록을 입수했는데 그 기록을 통해 그녀가 일으켰다고 알려진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5월에 시릴라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관은 위 날짜와 대략 오후 11시 40분경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수감자 시릴라 W21만 1780은 2층 데이룸에서 태블릿과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은 수감자 시릴라가 운동 시간이 끝난 뒤에도 데이룸에 있는 것이 발견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수감자 시릴라는 5.6항, 즉 지정된 장소 이탈로 기소되었습니다. 후속 보고서에서 시릴라는 그냥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 담당관은 그녀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녀는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불과 몇 달 후 또 다른 행동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인용하자면 위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에 저는 브라이스 교도관으로서 무작위 침상 수색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시릴라 수감자를 수색하는 동안 저는 변형된 바지 2벌, 이름과 번호가 지워진 선풍기, 그리고 누드 잡지 사진 4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그녀에게 12.3항 타수감자 소유물 소지와 12.7항 금지품 소지 혐의를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문서에 따르면 시릴라는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풍기와 바지를 가지고 있었고 분실물 보관소에 넘겼으며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릴라는 그 일로 30일 동안 매점 이용이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여러 번 변형되었거나 잘못 착용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5년 4월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 이유는 저는 시릴라가 케이스 매니저 존스 사무실에 있을 때 다가가 그녀가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확인하려고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IP 시릴라는 이전에 림 씨의 사무실에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후드티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드티가 변형되어 금지품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IP는 후드티 아래 옷을 제대로 안 입어서 그걸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후드티를 가지러 가기 전에 제대로 옷을 입었는지 확인하려고 화장실로 데려가겠다고 하자 그녀는 내가 입은 옷 때문에 그가 만약에 라며 속어를 썼고 그건 그의 잘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존스 선생님의 사무실 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존스 선생님에게 자신이 불편하니 화장실에 같이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IP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셰릴라는 후드티 지퍼를 데리고 학교 셔츠를 완전히 풀어 스포츠 브라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셔츠 단추를 잠그고 변형된 후드티를 건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있는 내내 셰릴라는 매우 무례했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녀의 변형된 재킷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IP 셰릴라는 금지 의류 때문에 여러 차례 징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변형된 옷과 교환으로 새 주립 제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후디는 양옆이 분명히 줄여져 있었고 이 IP 셰릴라에게 아주 몸에 딱 맞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징계 보고서에 따르면 IP가 IP 셰릴라의 바지 속 엉덩이 부위에 손을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셰릴라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부인하며 나는 그녀가 나를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나는 한 번도 성 관련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셰릴라의 징계 관련 보고서는 롱크라임 플러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희는 맥켄지 셰릴라 사건 파일 전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 바디캠 영상, 증거사진, 사건 보고서, 교도소 통화 등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니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맥켄지 셰릴라가 이 교도소 시설에서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하이오 여성 교정소의 전 수감자였던 제스 데니슨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상은 넷플릭스에서 그 사고를 다룬 다큐가 공개된 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여성 교도소 생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서입니다. 제스의 이야기는 독특합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고급 과학과 화학을 공부한 학생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약물 중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법 약물 제조로 단 19세의 나이에 메리스빌 교도소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조기 석방되었지만 다시 약물에 손을 댔고 결국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교도소에서 GED가 아닌 실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첫 번째 여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었고 졸업식도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8년째 약물과 술을 끊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녀의 사건이 다시 언론에 주목받자 제스는 수감 생활과 궁금증에 답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저희도 그녀와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으니 한번 보시죠. 이제 제스 데니슨을 모셔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알 수 있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오하이오 교정소에 계셨죠? 얼마나 계셨나요?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3번에 걸쳐 약 7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맥켄지 시릴라와 접촉이 없었고 그녀는 당신 이후에 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맥켄지 시릴라보다 먼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당신의 관점을 듣고 싶어요. 그곳이 어떤지 알고 싶거든요. 그녀의 삶이나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는 알기 힘든 이 시설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성 교도소의 분위기에는 많은 요소가 작용해요. 남성 교도소와는 많이 다르죠. 폭력적인 면도 훨씬 적고요. 거긴 고등학교 드라마 같은 일이 더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그녀는 남성 교도소처럼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아요. 아이 몇 명을 다치게 한 일로 비난을 받긴 하지만 남성 교도소였다면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게 됐을 거예요. 대신에 지금 그녀는 아주 인기가 많은 소녀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보통 인기도나 유명세를 떠올리게 되죠. 그녀가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수감자일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시설에선 위험할 수 있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하이오 여성 교정소 같은 여성 교도소에서는 이런 점이 오히려 당신에게 악명을 줘요. 모든 수감자들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가족들이 이 사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녀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그녀와 얘기하며 나 그녀랑 교도소에 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오하이오 교정소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걸 보는 게 이상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에 본 적이 있나요? 네, 킴 카다시안이 몇 번 와서 여성들과 조기 석방을 위해 일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선 다큐멘터리가 흔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을 촬영한 다음에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람을 그냥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남겨두고 모두가 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르죠.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불러올 거는 그녀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성격이 이미 강한데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녀에게 더 몰리게 되고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선 산만하게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여자들이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게 오네요. 그래서 태블릿이나 음악 등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죠.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이러면 모든 여자가 그녀만 주목할 거예요. 거기서의 삶이 어떤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등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요. 모두가 생각하는 그 감옥이 사실은 입소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 도착하면 오하이오주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MCC라는 입소 기숙사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30, 60일 동안 완전 격리된 채 들어오는 여성들과 오픈형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의료검사 끝날 때까지 이동도 못해요. 오하이오에서는 3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폭력적이고 어린 사람들이 1등급을 받아요. 반면에 폭력적인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범률이 높아서 몇 번이나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2등급이에요. 그리고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3등급이죠. 맥켄지 시릴라는 2등급에 해당돼요. 그래서 맥켄지 시릴라가 입소 기숙사에서 나오면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고 모든 것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맥켄지 시릴라가 계속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활은 사실 처음 30일 동안만 겪었던 거예요. 이제 맥켄지 시릴라는 1년에 2건 식품 박스와 한 번 잡화 박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잡화 박스는 교도소 잡지에서 온라인처럼 주문해 옷 등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복, 헤어 스트레이트너, 드라이어, 고데기, 화장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품들은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평범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교도소 프로그램과 소비주의가 교도소와 민간 업체의 계약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상자들이 의미하는 바예요. 외부 회사들이 교도소에서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물건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적은 양의 물건들이지만 수감자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예요. 그래서 그녀는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보통은 그녀가 좋은 것들을 받으면 다른 수감자들에게 표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고 돈도 받고 기부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나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의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당신이 가진 것이 곧 당신의 지위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친구들이 곁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녀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녀를 더 만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아이패드는 어때요? 네, 태블릿은 재미있어요. 흥미롭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여성들이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페이에서 주문할 수 있는 개인 태블릿이 있어요. 그 태블릿으로 음악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FM, AM 라디오에서 처음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오하이오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전화회사인 GTL에서 자체 태블릿을 만들었어요. 그 태블릿은 모든 수감자에게 제공돼요.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어요. 침대에서 문자도 보낼 수 있는데 5초나 10초 정도면 보낼 수 있는 짧은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꽤 많이 확장됐어요. 그걸 받으면 영화나 TV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서비스도 구매할 수 있고 유튜브처럼 수백만 곡의 노래도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녀는 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영화만 볼 수도 있나요? 모든 수감자는 일을 해야 하며 이제는 어떤 일과 프로그램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 모두에게 첫 번째 일이 주어지는데 보통은 CFS, 즉 식당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정말 끔찍해요.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씩 최악의 음식과 접시 세척장에서 일해야 해요. 마치 일반 직장처럼요. 반면에 저처럼 운이 좋으면 위클레임 같은 일을 맡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쓰레기통 하나를 압축기에 가져다 놓는 게 전부예요. 그게 주 전체에서 맡은 일이죠. 하지만 모두가 일을 해야 해요. 이것 좀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동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시 가시는 거잖아요. 맥켄지 셰릴라와 대화하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그녀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 가능해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감자는 자신의 프로그램 일정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대학에 진학할지 아니면 저처럼 테피스트리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테피스트리 프로그램은 오하이오주 전체에서 회복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27%의 회복률을 자랑해요. 그녀는 참여할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만약 내년에 테피스트리 프로그램에 들어가 동문의 날에 참여하면 제가 그녀를 멘토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개인 선택이에요. 그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운동장을 뛰거나 하루 종일 자거나 할 일을 빼먹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렇게 하면 가석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겠죠? 맞죠? 이미 가석방 심사에서 스스로 불이익을 입었어요. 그래서 가석방위원회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지만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몇몇 수감자들이 형기가 더 길 때 항소를 하면 일찍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망상에 빠지곤 해요. 그녀의 징계 기록을 보면 그녀는 지금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처신하는 것 같지 않아요. 가석방위원회와 가석방 심사에서는 우리가 안에서 말하는 플랍을 당하게 돼요. 매번 5년씩 연기되는 거죠. 그래서 종신형이 붙은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첫 번째 가석방 심사나 첫 번째 가석방 회의에서 가석방을 허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징계 기록이 있으면 최소 2번은 플랍을 당합니다. 그녀는 이미 그런 징계 기록이 많고
10년, 15년 후에는 처음 왔을 때 한 일에 대해 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꽤 실망하게 될 거고 수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빨리 겸손해질 거예요. 다큐멘터리 자체에서 그녀가 조기 석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믿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나요? 네, 맞아요. 그녀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해요. 가석방위원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재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인데 그녀는 지금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처음 5년이 가석방위원회에 가장 중요해요. 만약 언젠가 그녀와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그녀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하고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녀가 석방될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녀가 어렸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책임을 질 수 없고 후회하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지도 못한 소녀로 남고 싶으세요? 그냥 중독과 중독 성향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한 채 있을 건가요? 그녀는 도움이 필요해요. 재활이 필요하고 인지행동 치료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건 그녀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오롯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만 시작돼요. 그리고 이 시설은 당신이 원한다면 도움을 제공해요. 수백 가지의 놀라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당신이 직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에 등록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저는 7개의 주 자격증과 2개의 대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오하이오 주에서 GED 대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첫 여성입니다. 그녀는 학생 대출 없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고 교육도 완벽하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조기 가석방으로 30살에 출소한다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악명과 그녀가 어떤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녀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녀가 출소 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녀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곳 프로그램들 덕에 두 번째 기회는 무한하다고 봅니다. 그녀처럼 악명이 높고 그녀의 사건과 그녀가 한 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그녀가 실제로 책임을 진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그녀의 사건과 그녀가 겪고 있는 일, 그리고 여기에 쏟아져지는 관심을 생각할 때 그곳에서의 삶은 얼마나 힘든가요? 물론 우리는 몇 가지 이점이나 혜택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그곳은 얼마나 사기를 꺾고 얼마나 우울한 곳인가요? 동기부여를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다시 그 안의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정신적 고통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문제로 다툴 거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문제로 다투지 않아요.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300명의 여성, 이 개방형 생활관에 있고 그냥 창고에 150개의 2층 침대에 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구역에 그런 기숙사가 8에서 1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여자들이 목청껏 소리 지르는 걸 듣게 돼요. 전화기를 쓰려고 싸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점호 시간에 기숙사 반대편에서 다음 차례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자레인지를 쓰려고 300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치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요. 사실상 월마트에서 쇼핑을 할 수 있고 침대 밑에 식료품 가방을 가득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0명의 여성, 이 쓰는 전자레인지 하나를 못 쓰면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자유는 없어요. 원할 때 문을 나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샤워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언제 못 하는지 지시를 받아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도 정해줘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정말 사기가 꺾여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여성 범죄자들과 그에 따르는 행동글 속에서 살아갈 마음가짐이 없다면 버틸 수 없을 거예요. 폭력 사건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보통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남자들처럼 원칙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어요.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본 유일한 심각한 폭력은 누군가가 가족 비상 상황으로 집에 전화 중인데 전화를 끊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여성들이 실제로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제스, 다시 질문 드릴게요. 현재 하는 일과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제 이야기와 제 금주 경험을 항상 소셜미디어에 공유해요.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해서 전과자들이나 거리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활시설이나 금주 공동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동기부여를 테이프스트리 동문 행사에 다시 교도소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재소자들에게 이 상황 너머에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요. 무엇을 했든, 어디서 왔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신은 상당한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본 것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 이곳과 맥켄지 시릴라 사건에 대해 만든 영상들이었어요. 그거죠. 세상에 알리는 흥미로운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재밌어요. 확실히 좋은 기회죠. 제 팔로워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걸 많이 공유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 하거든요. 내부에는 다양한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평범한 음식이나 고급 식사를 먹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보낼 수도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의 다른 한편에는 대형 조리실에서 유닛별로 주문을 받아 레스토랑처럼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수감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수감자들은 치즈버거나 치킨과 와플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반면 외식업계에서 전문 조리사로 일할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 기술은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네일 살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켄지 슈릴라는 머리 손질을 예약하고 매점 계좌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용업계 진출을 위해 머리하는 법을 배우는 수감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들어보니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 시설이 어떤 곳인지, 맥켄지 슈릴라가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에 대해 시각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좋은 일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스 데니슨, 사이드바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MBC 피콕에서도 시청 가능하며 X,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네이션의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시간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